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믿었던, 당신이 알고 지내던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아니 찔끔찔끔 갚습니다. 오히려 어떨 땐 당신에게 더 큰 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못 빌려주냐면서요. 정말 기가 막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 생각해 보니 이건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빌려간 이후에 돈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은요, 바로 사기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돈을 포기하는 것이다. 돈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피 같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는요, 내가 너무나 가깝고 친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는다, 사기당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당신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량한 호의,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돈 제대로 안 갚아주냐, 좀 갚아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나 못 믿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저한테 막 꾸지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야, 너 조금만 더 빌려주면 내가 더 이렇게 하고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2차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시고 인터넷을 찾으시든 아니면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면서 변호사, 법무사, 채권 출신 업체 다 알아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면요, 변호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채권 출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채권 출시 업체에서 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다가 민사소송을 했을 때 뭐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집행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다 빼돌렸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막하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오히려 내가 용기 내어서 이 사람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본인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돈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전 영상에서 당신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기꾼요. 그 사기꾼들,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말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기꾼이요. 그 사기꾼을 어떻게 하면 형사고소에서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려가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기꾼이 맞아요. 그런데 형사상 처벌을 받는 사기꾼은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1억 원을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제가 갚을게요 라고 서명을 하고 사인했습니다. 그 돈 지금도 못 갚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빌릴 당시에 무언가를 속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끼리의 그놈이 사기꾼이에요 라는 답이 되는 거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꾼은 좀 다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무언가를 속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아 넘어간 당신께서 속아 넘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이봉비가 부족하다, 친구야 나 좀 도와줘라. 근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세요. 이런다 그러면 이건 사기라는 것들이 명백하겠죠.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 제가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당신께 나 변호사인데 변호사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기꾼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에서 당신의 돈을 빌려간 그 사기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 한 가지요. 형사 고소하실 때 가장 어리석은 고소 방식은 이겁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6개월 뒤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이것은 사기꾼입니다. 그 내용만 딸랑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시게 되면요, 경찰은 접수도 받지 않고 이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경찰관한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형사 고소를 하세요.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이 사람을 응징해야 됩니다는 말씀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사기꾼이 처벌을 받는 것들은 응당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맞아요.
당신의 소중한 돈, 피 같은 돈을 돌려받는 것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방법들을 강구하시겠지만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채권자를 제대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 압박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칼 들고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매일매일 찾아가지고 스토킹하듯이 하는 것들도 최근 법에 의해 가지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이 돈을 갚는 것들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여기게끔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 고소 절차는요. 첫 번째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단순한 우리끼리 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기꾼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분별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형사고소는 타이밍이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이미 99명이 다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당신이 들어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형사고소로 들어갈 거면 100명의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당신이 한 명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형사고소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사기꾼은요, 다른 것보다 이 형사고소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당신에게 그 돈을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채무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대면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로 가버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 안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안전하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금 영상에서 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 있고 형사고소 가능하고 압박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충분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처럼 선의로 돈을 빌려준 당신의 그 호의가 그 사기꾼에게 악용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형사적 처벌되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라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